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법을 담당한 이름은 박용덕입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공인중개사 제도 전체적인 걸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도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오신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1회 시험부터 26회 시험까지 봤습니다. 그 26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27번 시험 봤죠. 15회 시험은 2번 봤습니다. 어렵게 출제돼 가지고. 그래서 시험이 1회 때부터 10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이 시행됐습니다. 1회 시험이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1회 때 너무 많이 뽑아버렸습니다. 6만 명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계속 2회 때부터는 2년에 3천 명을 선발했습니다. 상대평가였습니다. 9회 때까지. 그래서 합격자가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10회 때가 1999년도 IMF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그래서 그 IMF 때 IMF 극복 차원에서 합격자를 10,00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1,5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린 거죠. 그 10배 가까이 2년에 3,000명이었으니까 그 이유는 이 실업자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자격증을 따면 얼마든지 나무 밑에 가 일할 수도 있고 개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자를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 10회 시험부터. 그래서 10회 시험에 10,000명 정도 선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14,700명 거의 15,000명 가까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회부터 지금 시험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이제 출제 경량이 거의 10,000명 정도에서 15,000명 정도, 대략 국토교통부에서는 15,000명, 상한선 최대 15,000명 정도 선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서도 최대 15,000명,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25일 날 발표를 합니다만은 작년 시험을 보면은 작년에는 가장 작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8,036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이. 아마 올해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응시자가 작년보다 약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최근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제 내년 시험이 되겠죠. 내년 시험도 올해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많아졌습니다. 그 보면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1차, 2차를 분리해서 시험을 원서를 접수하고 돈을 따로 받기 때문에 1, 2차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6회 시험이 1차가 14만 6,239명이 응시했고요. 2차는 94,730명이 응시했습니다.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응시한 게 아니고요. 응시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응시율이 보통 한 63% 정도 됩니다. 70%가 안 됩니다. 응시율이. 그래서 학원 다니는 분들은 다 응시를 하지만 학원 안 다니는 분들은 접수만 해놓고 응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9만 명 중에 약 8,000명은 1차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 중에서 올해 8,000명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4,000명은 불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반 정도는. 최근은 2차만 1차 쉽게 들그덩 합격해가지고 2차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 2차 같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1, 2차 같이 잘하다가도 막판 돼가지고 1차만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2차가 1차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같이 통합 교과형이기 때문에 1차 따로 2차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경량은 해마다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이렇게 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6회 시험은 부동산 학개론이 쉬웠고 민법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학개론이 어렵고 민법이 좀 쉬울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1차가 어렵습니다. 두 과목 다 생각을 좀 하면서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이 11월, 12월, 1, 2월까지 3, 4월까지도 한 앞으로 6개월간은
1차를 집중적으로 예습 복습하셔야 됩니다. 두 과목을. 나머지 2차 과목은 수업만 좀 듣고 내공을 쌓고 어느 정도 저력이 쌓이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1차 위주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1차가 이게 민법 같은 거는 물론 내년에 쉽게 나올 차례라고는 하지만 민법은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걸 2달 만에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법률행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검색을 해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응시 현황을 말씀드렸고 시험 시기도 이미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시기가 작년까지는 시험을 일요일 날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도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넷째 주 토요일이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1995년도 8회 시험부터 시험을 계속 봤습니다. 시험을 제가 15번 정도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험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큐넷이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는데 이미 합격한 사람은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자격증은 2번 땄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0몇 번 봐가지고. 그러니까 합격률은 엄청나게 낮은 거죠. 20%도 안 되죠. 한 15번 봐가지고 2번밖에 합격을 못했으니까 왜 자꾸 보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기출문제 나온 거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 직접 응시해보면 강의할 때 이런 게 나왔다 정확하게 그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접수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아직 이제 뭐 1년 정도 남았지만 이 공부는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1년 정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민법 같은 거 대학교 4년 동안 배우는 걸 대학교에서는 총칙 한 학기, 뭐 물권법 한 학기, 계약법 한 학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년 동안 배워요. 그 2달 만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민법이 특히. 왜냐하면 다른 법들은 공법이나 제가 맡은 이 공인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면 이해하고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민법은 이게 독일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 가지고 일본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말 자체도 지금 한글이 아니거든요. 잘못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통정, 허위 표시 이런 말들이 별로 일상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런 용어가 나오면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분들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 일단 해보시고요. 먼저 혼자 좀 고민 좀 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암기한다고 민법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위주로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자 시험 시기는 정해졌고요. 그러면 응시 자격 만약에 응시 자격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계신다면 집에 돌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응시 자격 딱 시험 못 보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게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부정행위하고 5년입니다. 부정행위하고 5년. 요거는 자격 요건 이건 시험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자격 취소되고 5년이라고 말은 하고 3년이라고 적었네요. 5년이죠. 자격 취소가 3년입니다. 이건 시험 못 봅니다. 자격 취소는 1년에 서울에서 8명 됐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국적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명 정도 1년에 자격 취소됩니다. 35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30명이면 만분의 1이죠.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재수없는 사람만 취소된다고 봐야 돼요. 뭐 원래대로 하면 빌려주면 취소돼요. 근데 지금 약 8만 9천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현업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약 10,000명 정도는 빌려줬을 개연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걸려있는 사진하고 실제 업무하는 사람이 다르면 빌려준 거죠. 거의 약 10,000명 정도가 빌려줬지만 자격 취소는 1년에 10,0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30명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된 분들은. 그리고 부정행위 한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국토교통부에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민원을 넣으니까 당부에서는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더라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통계가 없다는 거는. 부정행위를 하면은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하고 확약서 적으면 5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그냥 그 시험만 무효로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감독관들이 그러면 너는 애비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감성적으로 이야기되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감독관한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부정행위해도 막 정 안 되면 그 시험만 무효로 시키지 5년 동안 정지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많이 해봤어요. 고개도 돌려보고 또 지금 화장실도 못 가는데 그거 민원 제기했더라고요. 화장실 못 가는 거.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가는 것도 지금 보내주라고 지금 권고하더라고요. 그 어떤 여자분이 권고했더라고. 어디다 오줌 뭐 이상한 쓰레기통에다 오줌 넣었다더라고요. 그 시험 보다가 못 나가고 하니까 못 나가요. 120분 동안 2차 굉장히 힘들죠. 2시간 120분이니까 굉장히 힘들죠. 2차 세 과목에.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도 갔다가 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컨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옛날에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앞에서 여자 화장실에는 여자 감독관,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분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 컨닝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컨닝 페이퍼 보고 나와서 적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은 화장실은 못 가게 합니다. 이 두 사람 말고는 응시 자격은 다 제한이 없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러 많이 옵니다. 교도소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신용불량자인데 시험 볼 수 있냐? 다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도 볼 수 있고요. 신용불량자 뭐 무조건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 볼 수 있다고요. 단 교도소 복역 중인 분들은 시험은 볼 수 있지만 합격해도 개업하려면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자격증은 딸 수 있다고요.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자격증은 다 딸 수 있다. 자, 세 번째 시험 과목입니다. 이제 시험 과목. 오늘이 여러분들이 첫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 과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이 1차 시험이 있고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옛날에는 1, 2차 같이 22만 8천 원 받았습니다. 응시 수수료를. 그런데 지금은 1차만 보면 좀 더 싸요. 그래서 1차 응시자가 아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탁한데 학원을 다닌다면 설령 나중에 공부가 안 돼서 2차를 포기할지언정 응시 원서는 둘 다 해놓으세요. 돈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0,000원 차이 날까 말까 하는데 1차만 응시하지는 마시라고. 왜냐하면 2차 시험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거하고 안 보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요. 떨어지더라도 그냥 한번 보세요. 재수로 되는 수도 있어요. 객관식은.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원서 접수는 1, 2차 같이 하시라고요. 학원 다니신 분이라면. 자, 시험 과목은 1차 과목이 두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가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 두 과목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가 말하는 거나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는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들이니까 지사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말이 맞다, 틀리다.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건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인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2차가 중요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상대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과목이 중요하다. 1, 2차 같이 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학개론이 좀 더 어려울 것이다. 올해 쉬웠습니다. 작년에 학개론이 어려웠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뭐 13문제 정도 나오고 했습니다. 올해는 한 5-6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도. 그럼 내년에는 또 어렵게 내면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걸 내요. 그 계산하는 문제는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 중에서 이 두 과목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수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 학개론을 잘하고요. 또 리갈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 리갈 마인드, 이 법적인 사고력이 있는 분들, 법학과나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은 민법을 잘하는 대신에 또 부동산 학개론을 못합니다. 두 과목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과목 다 잘하는 분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어렵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모두 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을 특히 더 치중해야 될 겁니다. 부동산 학계로는 감정평가를 포함합니다. 감정평가를 포함하고 계산하는 문제도 한 6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부동산 경제학입니다. 요거 한 과목만. 나머지는 전부 다 법 과목입니다. 전 과목이 전부 다. 자,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한 과목이 다른 거 5과목하고 공부할 분량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민법을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총칙이 민법 총칙이 있고요.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법이 있고 특별법,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 이 중에서 총칙이 약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물권법이 14문제 정도 출제되고 계약법이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특별법이 6문제 출제되고 이렇게 해서 대략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아무리 공부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시험을 27번이나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때까지 기출문제만 충분히 보신다면 되거든요. 공부할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가급적이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고 강조합니다.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내지 말라. 모르는 거, 특히 학계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이론 이런 거는 내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책에 있는 공통적인 부분만 출제하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총칙입니다. 앞에가 가장 어려워요. 앞에 총칙이 뭐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행위 민법 총칙은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민법이 1조부터 아마 1119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03조부터 766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그 이제 103조가 법률행위입니다. 총칙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한, 조건 뭐 이런 거 법률행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것만 잡고 있지 말고 그냥 진도 나가야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게 가장 어려우니까 자꾸 그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물권편인데 민법이죠. 민법 안에 물권편, 계약편인데 뭐 편의상 물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물권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일단 뭐 들어만 놨다가 물권에는 이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본권이 있는데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과 소유권 이걸 지금 다 하려면 민법을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들어만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제한 물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게 소유권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관념적이니까 어렵죠. 근데 소유권과 대비되는 제한 물권이 있어요. 제한 물권은 완전한 물권이 아니고 물권에 제한이 가해져 있다고 해서 제한 물권이라고 불러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제한 물권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수익하는 걸 용익 물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은 하려면은 한자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용익 물권이라는 말은 용익,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 용익입니다. 용익. 용익 물권이라는 말을 쓰고 사용, 수익의 줄임말 용익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용익 물권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제목만 보세요.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다는 것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렇게 8개 물건이 있어요.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6개, 그 다음에 7개, 8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질권은 권리 동산 질권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게 이런 게 질권입니다.
그래서 권리질권, 동산질권 이거는 시험 범위 아니고요. 나머지가 시험 범위인데 그래도 전세권 이런 거는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말하는 전세권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전세권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흔히 동네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채권적 전세, 흔히 채권적 전세를 말하고 여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흔히 전세 얻는다고 해도 보통 등기는 안 하죠. 그냥 확정일자만 받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문제가 출제되고요. 계약법은 민법에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14가지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전형계약. 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다고 해서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전형계약이 14가지가 있어요. 이 14가지 중에서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 임치 뭐 이런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매매라든지 교환, 뭐 교환은 별로 없지만 임대차 이런 거는 흔히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조금은 처음에는 쉬운 느낌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렵고요. 이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법. 특별법이 있는데 민사특별법이에요. 특별법. 법에는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형법과 우리 일반형법 중에서 특별법은 군형법이 특별법이 군법이 그래서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 헌명대에서 잡아가죠. 우리 일반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민법에도 여기에 임대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사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임대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는다 이런 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민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확정일자 받는다 이런 말이 없는데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신설된 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하는 부분 이런 게 신설돼 가지고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이 2개가 출제됩니다. 지금 제가 배우는 과목에도 각각 최소한 한 문제씩은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올해 출제됐습니다. 물론 민법에도 출제되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게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 하나가 한 명이 소유자인데 집합건물은 101호, 102호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런 빌딩들도 각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면. 그래서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래는 건물 하나가 한 사람 소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아파트 101동 한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101동, 101호, 102호, 201호 다 다르잖아요. 소유자가. 그런 거는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생겼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게 뭐냐면 가등기, 가짜 등기가 가등기예요. 거짓 가짜입니다. 가등기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돈을 1억 빌리면서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고 돈 1억 빌리면서 나중에 1억 못 갚으면 10억짜리 명의를 넘겨준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1년 후에 1억 못 갚으면 10억짜리 부동산 너한테 등기 넘겨주겠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되면 조폭들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갚으러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너 분명히 어제까지 안 갚으면 10억짜리 돈
나한테 다 넘겨준다고 했지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9억.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주된 목적은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산. 청산이 뭐냐면 만약에 돈을 1억 빌렸는데 10억짜리 부동산 본등기를 해갔으면 나머지 차액 9억은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청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게 청산이죠. 그 청산을 하라는 게 폭리를 취하지 말고 청산을 하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거짓 가짜입니다. 가등기, 진짜 등기가 아니라 가짜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뭐 실명법 이렇게도 하는데 아마 뭐 MB정권, MB 도곡동 땅, 내곡동 땅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언론에. 도곡동 땅은 지금 뭐 처남 이름으로 도곡동 땅을 처남이 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정이 있으면 어떻게 됐냐면 도곡동 땅에 MB 처남이 20억 주고 샀습니다. 20억 주고 갑한테 20억 주고 사가지고 정한테 200억에 팔아먹었어요. 포스코 건설에 200억에 팔아먹었어요. 실제. 근데 검찰 수사 결과 이 MB 처남은 자기 돈으로 주고 산 것은 아니다. 분명히 누구한테 돈을 받기는 받았다.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검찰한테 왜 모르냐,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렇게 하니까 세종대왕이 가시는지 500년이 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그때 10,000원짜리가 세종대왕이었잖아요. 지금은 50,000원짜리 있지만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게 이제 실명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내곡동 땅 이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 집을 아들 명의로 구입을 했잖아요. 내곡동에.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 이름으로 사면 이게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주변에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아들 명의로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을 몰라서. 그래서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었어요. 근데 물론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아들 명의로 사면 안 된다고 진짜 돈 되는 사람 명의로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명의로 사면 안 된다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 5개의 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배울 걸 전 과목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은 저도 거의 과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건 말 별로 못한 거예요. 저도 뭐 법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학개론은 어렵더라고요. 계산하는 이런 건 저 잘 못해요. 저도 거의 학개론 때문에 저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10몇 번 시험 봐가지고 2번밖에 못 된 이유가. 근데 또 경제학을 전공하고 수학적 기초가 좀 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학개론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법보다는. 근데 이 학개론 빼고는 전부 다 법입니다. 자, 이게 1차인데 만약에 부동산 학개론 저같이 학개론 40점, 민법 80점 이렇게 하면 합격이죠. 평균 60점 이상 40점 밑으로 과락이 없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학개론이 37.5점 40문제고요. 한 문제에 2.5점입니다. 그래서 16문제는 맞춰야 돼요. 매 과목마다. 만약 15문제밖에 못 맞추면 과락입니다. 과락.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40점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동산 학개론 37.5점, 민법 100점 나와도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두 과목 다 100점 받아도 이거는 2차 시험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옛날에 수석 합격자 뽑을 때는 2차만 가지고 했어요. 1차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수석 합격자를 1,0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협회에서 공룡회사 협회에서 그러다 지금은 뽑지 않습니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수석을 누가 했는지. 발표 안 하는 이유가 보면 수석 합격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모든 학원이 다 자기 학원에 수석 합격자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한 명이 아니고 공동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선전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수석했다 이걸. 모두 다 자기 학원에서 수석 합격했다고 하니까
근데 수석하면은 무조건 통계가 지금까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석 합격자는 모조리 다 망했습니다. 100%, 올 100%. 그 수석 합격하면은 중개업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강의를 하든지 다른 걸 하셔야 된다고요. 저도 이 학원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뭐 8회 때부터 시험 봐가지고 8회 때 떨어지고 95년도 회사 다니면서 97년도 회사 다니면서 역시 9회 치가지고 떨어졌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처음에 그냥 혼자 하면 되는 줄 알고 혼자 보다가 그럼 4년 지나갔고 제가 5년 만에 6년 가까이 만에 됐는데요. 10회 때 됐는데 10회 때는 제가 운이 좋았죠. 갑자기 3,000명 뽑다가 15,000, 14,000 몇백 명 뽑으니까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합격할 때 제가 6등 했어요. 6등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6등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개업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망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학원에서 점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냥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강의할 거 아니면 점수 잘 받을 필요가 없어요. 65점 밑으로 받는 게 무조건 성공합니다. 개업하면 100% 65점 밑으로 받으면. 근데 통계가 그래요. 80점 이상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수석 합격자는 100% 다 망했어요. 그 지금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업에 나가면 그게 친화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원 강사 출신들도 개업하면 거의 다 망해요.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심려치 않으셔도 돼요. 너무 고득점 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크게 고득점 안 되니까요. 한 70점 정도, 그래도 목표는 70점 이상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뭐, 그 강의하는 선생님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공법은 40점 목표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100점, 90점, 뭐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데 불가능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40점을 목표로 하면 40점 안 나오죠? 실제 받고 싶은 점수보다는 목표는 좀 한 1, 20점 높게 잡아야 되잖아요? 설령 40점 받고 싶으면 최소한 60점을 목표로 잡아야 돼. 그래야 40점 나온다고요? 그럼 40점 목표로 잡으면 무조건 다 떨어지죠. 그게 목표가 40점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작년에도 쉬웠고 올해도 쉬웠어요. 사실은 제가 뭐 강의한 게 거의가 아니라 완전 100% 적중했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요. 2년 연속 쉬었기 때문에 보통 해마다 한 번 쉽고 한 번 어렵고 이때까지는 그랬거든요. 관행적으로. 근데 올해는 작년 올해 두 번 다 쉬었다고 이 공인중개사법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내년에는 진짜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2차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은 맞춥니다. 1차도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어렵고 한 과목은 쉽고 해마다 그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60점만 받으면 되지 100점 받아도 2차에 보태주진 않는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2차 100점 받으면 2차에 점수 보태주느냐? 안 보태준다고. 2차는 따로 2차만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그럼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역시 2차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차 합격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1차 합격했어요? 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거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페이스 관리를.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도 안 되긴 해요. 지금 너무 공부 열심히 미친 듯이 막 지금 새벽 2시까지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2차만 하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조금 한 달만 일찍 시작할 걸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쉬면서 그냥 편안하게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자, 2차 과목은 2차 과목은 3과목이 있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법령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이게 최고 첫 시간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부동산 공법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공시법, 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어쨌든 이 공시법령 및 세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 과목은 한 과목인데 수업은 따로 듣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24문제가 출제되고요. 세법에서 16문제 출제되고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2차 과목에서 공시법령 및 세법은
거의 뭐 60점입니다. 이게 다 합해서 등기법 따로 있고 지적법 따로 있고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너무 기니까 그냥 편의상 줄이면 약칭하면 지적법입니다. 지적법만 나오니까 여기서 12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법 16문제 이렇게 출제하는데 이거는 크게 2차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건 60점 나옵니다. 더도 말 이거는 막 그냥 한 과목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크게 점수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과락 나오지도 않아요. 그 60점이에요. 60점.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업만 들으면 되겠죠. 세법 같은 거 수업만 들으면 된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기는 해야 돼요. 현업에 나가면 사실은 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할 때는 16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했는데 먼저 그럼 다시 공인중개사법으로 보면요. 공인중개사법은 역사가 이게 처음에는 1985년도에는 중개업법이었습니다. 중개업법 85년도 처음에 이 시험이 시작될 때에는 중개업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소개영업법이었습니다. 소개영업법에서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신고하고 그러다가 신고에서 이제 여기 중개법에서 허가로 바뀌었는데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고라는 것은 민원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허가라는 것은 허가관청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허가제에서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요. 그렇게 이걸 제명이라고 그래요. 법 이름을 제명이라고 하는데 제목 할 때 법 제목을 제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명. 법 이름이 3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요. 올해 공인중개사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법 이름이 길면 공신력이 실추돼요.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은 민법, 형법, 상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다 전문 자격사들은 다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법은 없습니다.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감정평가사보다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지금 향상되어 있습니다. 법 제목만 본다면, 제명만 본다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물론 등록제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등록제 지금 그래서 신고제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다음에 또 정규 수업 들어가면 다 하겠지만 등록이라는 것은 이 허가와 다른 점은 등록은 신청하면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허가와 다르고요. 신고와 다른 점은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요. 등록을 하려면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옛날에 신고 때는 자격증이 필요 없었거든요. 옛날 복덕방은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신고만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그런데 지금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지만 이제 실무 수습을 거쳐야 돼요. 수습 기간을 여러분들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걸로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 1월 28일 내년 1월 달부터는 뭐 여러분들은 내년 1월 달에 학교 갈 수가 없으니까 수습을 거쳐야 돼요. 잘 된 것 같아요. 수습을 거치는 게. 그게 그냥 개업하면 거의 다 망하거든요. 남 밑에 있어 봐야 돼요. 있으면 일 잘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저도 1년간 나무 밑에 있었어요. 위장 취업 해가지고 나이 다 속이고 들어갔어요. 나이, 학력 이런 거 다 속였어요. 공부 박사 이런 거 하면 안 받아줍니다. 저는 지금 법학 석사고 부동산학 박사인데 전부 다 거짓말 시켰어요. 나이 다 속이고 그래가지고 겨우 1년 하다가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돼가지고 잘려가지고 6개월 하고 잘리고 또 위장 취업하고 2번 해가지고 1년 겨우 실무 경력을 쌓았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취직하기가. 월급은 저는 거의 뭐 기본급 40만 원 받았나 얼마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기본급 40만 원인가 받고 한 건 하면 10만 원도 받고 아니면 15% 매출액 15%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 100만 원 받으니까 월급 많다고 잘라버리더라고.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수석 끝이려면 어쩌면 돈 내고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돈 내더라도 더러워도 좀 배우는 게 좋아요. 돈을 내든 뭐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취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실장까지 같이 인수하면 돼. 직원 있는 거 인수해가지고 직원한테 배우고 나서 자르면 되거든요. 한 3개월 배우고 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뭐 수습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나왔는데 나오게 되면은 어떤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어느 법이 만들어지면 다 빠져나갈 구멍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떻게 뭐 변호사들도 수습을 거쳐야 되는데 공인회계사 취직할 데 없으면 국가에서 교육시켜줘요. 돈 받고 수습을 대행해서. 아마 전혀 취직이 안 되고 하면 그런 제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취직을 못하게 한다면.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이 28문제 출제됩니다. 70% 출제되고 실무 부분이 12문제 30% 출제됩니다. 30%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요. 60점 이상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100점은 받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가장 잡다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100점을 못 받는 과목이 1차에서는 부동산 학개론, 2차에서는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분리됐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있기 때문에 100점 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올해 시험은 뭐 100점 받은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100점이 최고 많이 나올 때 전국에서 400명이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출제위원 다 잘렸어요. 100점 나와가지고. 이 모든 시험이 100점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100점은 못 받게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한두 문제는 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90%는 적중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너무 100점 받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한 공인중개사법 70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시험. 나머지 공법도 최소한 50점 이상은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공시세법 60점 받고 이렇게 하면 합격입니다. 2차가. 근데 2차가 공법이나 공시세법, 공시법이나 세법이나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나 어쨌든 4과목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어렵게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2차만 응시하는 분 중에서 절반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2차 공부해가지고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막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한두 달 만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실무는 뭐 실무도 이게 출제되는 거 제목만 한번 볼까요? 제목 실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실무가 12문제가 나오는데 실무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법원에 경매 입찰 대리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게 한 문제가 출제되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도. 그게 없으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면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해마다 딱 출제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대해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올해도 여기서 다 출제됐어요. 외국인 토지법. 요 5문제는 최소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거 외에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뭐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되기는 합니다만 요 5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지금 제가 맡은 공인중개사법까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공법하고 나머지 과목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